안녕하십니까. 바른스쿨 소영민입니다. 기본과정 마지막 과정인데요. 벌써 10강입니다. 10강의 내용은 이 부동산, 지난번 시간 부동산 이 동향에 이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4강 때 배웠던 이 목돈 굴리기 기억하시는지요? 목돈 굴리기하고 조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목돈이라는 이 목돈을 모으는 차원에서 목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택 가격 혹은 전세 가격 2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2억의 70%인 1억 4천만 원은 대출이 가능하니 6천만 원을 모으는데 한번 집중해보자 라는 형태의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구체화해 보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우리 바른스쿨 수강을 하시는 분들의 지금 목표가 주택 구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관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주택을 구입하는 거에 대한 이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꼭 잘 아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집은 남자가 준비를 해야 되나요? 아직도 결혼을 하면 남자가 집을 사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럼 10년이 지나도 혼자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인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 한마디 하자면 집을 사오는 게 아니라 혹은 전셋집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월세집을 가져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게 대한민국 남성의 현실입니다. 결혼 상대로서 남자라고 하면 보통은 대학은 나와야 되고요. 2년제가 됐건 4년제가 됐건 여성들이 생각하는 이 배우자상, 남성상은 2년제가 됐건 4년제가 됐건 대학은 나와야 되고 또 군대는 당연히 갔다 와야 되고요. 군대를 안 갔다 왔다라는 건 어딘가 모르게 하자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또 웬만한 중소기업 이상 대기업에 다니면 좋고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보통 대한민국 남성들이 안정된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된 나이가 27살 정도 전후가 됩니다. 27세 전후가 되고 또 결국에는 그들이 결혼을 한 결혼 정년기가 32살 전후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보다 빨리 하는 사람들은 27, 8에도 결혼을 하고요. 늦게 하는 사람은 34, 5에도 결혼하지만 평균적으로 32세 정도가 결혼의 평균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7살에 취업을 한 사람도 일을 한다라고 하면 대략 5년 정도밖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5년 동안 일을 하면서 돈을 2, 3억을 모을 수 있을까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2, 3억이 아니라 2, 3천만 원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내 남자친구, 내 남편, 내가 결혼할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4년제를 나오고 혹은 2년제를 나오고 대학교를 졸업해서 군대를 갔다 오고 이 직장에 들어간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다수 여성분들은 남자친구의 조건 중에 하나가 차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를 사려고 하면 차 가격이 보통은 2, 3천만 원을 헛갑니다. 우리가 이 작은 소형차를 타는 건 또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회 초년생들, 남성들은 돈을 조금 모았다 하면 차부터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통 아반떼 이런 차량들이 2천만 원이 넘고요. 또 소나타, K5 이런 2000cc급 차량들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다 보니 실제로 결혼을 하는 32살, 33살에 목돈을 스스로 마련을 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남성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여성들은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됩니다. 여성분들도 주택을 구입하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빠 난 착해 걱정하지 마. 들어보셨죠? 오빠 난 착해 버전. 오빠 난 착해 걱정하지 마. 나는 남자가 집 사오지 않아도 돼.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냥 전셋집이면 충분하지. 전세 정도는 해올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죠. 전세 쉽지 않은데 월세는 안 돼? 오빠 우리 자취해?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빠 난 착해.
자취는 안 된다. 전세는 돼야 된다. 넓은 집 필요 없다. 30평대 필요 없는데 20평대 전세는 돼야 된다. 난 착하다. 강남이나 잠실, 목동 이런 데 바라지 않는다. 그냥 인서울이면 된다. 이런 얘기들. 그런 전세가가 3억, 4억이 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5천만 원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모아봤자 5년이면 6천만 원인데 그 돈을 모으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남성, 여성 구분할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도 주택 구입을 위해서 부부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부모님을 통해서 자산을 물려받아서 증여를 받아서 그 재산을 통해서 집을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사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100명 중에 10명도 부모님에 의해서 주택을 마련하고 그걸 통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집을 내 소유로 할 것인지 어떤 집을 목표로 할 것인지를 정해보고 그 집을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강에 이 목돈 모으는 과정에서 집값을 2억 정도로 우리가 잡았는데요. 2억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24평짜리 아파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강남이나 잠실의 24평짜리 아파트는 8억, 7억 이렇게 이 10억 가깝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천이나 혹은 의정부, 파주, 수원, 남양주 이런 쪽으로 가면 24평대 아파트가 2억 선에도 구입을 할 수 있고 또 지방에 내려가면 2억 선에 구입할 수 있는 20평대 아파트들은 꽤 있습니다. 물론 이 새로 지은 브랜드 파워가 센 아파트들은 지금 2억에 구입할 수 있는 게 지방에 가도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신혼살림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20평대 아파트를 2억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우리가 이걸 구입하는 걸 절차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대출이 몇 %까지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70% 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27은 14, 대출을 1억 4천만 원 받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 이자가 현행 대량 대출금리가 3% 정도 형성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억 4천에 연 대출 이자 3%를 상환하려면 총 연 420만 원의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겁니다. 맞나요? 1억에 33%면 300만 원이고 4천만 원에 3%면 120만 원이니까 총 420만 원이네요. 이걸 1년에 한 번에 상환하는 게 아니라 월 단위로 상환하기 때문에 월 대략 35만 원 정도 이자를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한 달에 35만 원의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가요? 대출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나요? 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만 모으면 되는 거예요? 6천만 원만 모으면 되는 겁니다. 맞나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자만 35만 원이지 우리가 원금은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원금은 얼마씩 갚아야 될까요? 1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았을 때. 네, 맞습니다. 원금은 대출 상환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 상환 기간이 10년일지 5년일지 20년일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출 상환 기간을 길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짧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CM님. 많이 지금 납입할 능력이 없으면 긴 게 부담이 덜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출 상환 기간은 그 사람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지만 대출 상환 기간은 무조건 길게 잡아주십시오. 뭐라고요? 예, 길게 잡아줘야 됩니다. 보통 대출 상환 기간을 5년, 3년 해야지 빨리 갚아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돈의 자본주의에서 돈에 대한 흐름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길게 잡습니다. 왜 길게 잡는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보통 30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몇 년 상환이요? 30년 상환으로 잡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30년 상환으로 잡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년이면
몇 개월이에요? 총 1년이 12개월이니까 360개월입니다. 그럼 360개월이면 내가 대출 이자 원금이 1억 4천만 원에 360개월로 나누면 원금을 한 달에 얼마씩 갚으면 되는 건가요? 얼마씩 갚으면 돼요? 원금을 얼마 정도 갚으면 되나요? 한 40만 원 정도 될까요? 35만 원. 35만 원. 예, 35만 원 정도 되면 원금 매달 35만 원에 이 이자 35만 원 총 합계 7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맞나요? 예, 맞을 겁니다. 근데 왜 이걸 상환기간을 30년 혹은 그 이상 40년까지 대출 상환기간을 길게 잡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대출은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1억 4천을 대출을 받아갔는데 1억 4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20년 동안 갚기로 해놓고 2달 만에 1억 4천만 원을 은행에다가 갖다 갚아버립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빨리 갚으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예, 안 좋은 일입니다. 오히려 안 좋은 일입니다. 왜 안 좋은 일일까요? 은행은 이자를 받아서 이자에 대한 예대마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출을 빨리 상환하면 이자를 오랫동안 못 받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왜 30년 동안 갚기로 해놓고 왜 2달 만에 갚아? 너 그러면 수수료 내. 이게 뭘까요? 조기 상환 수수료라는 겁니다. 혹은 중도 상환 수수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조기 상환 수수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대략 3%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 2, 3%, 3% 이내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지금 현행 모든 담보대출을 해주는 은행에, 1금융권 은행에 2년 경과 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제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2년 이후에는 30년, 40년으로 대출 상환 기간을 해놔도 중도 상환 수수료,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다 없다? 예, 없다라는 겁니다. 2년 동안 어떤 은행 건 1년만 지나도 조기 상환 수수료가 제로가 되게 돼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원금 상환 기간을 길게 잡아놓더라도 1년, 2년 동안만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2년이 지난 뒤에는 한꺼번에 갚아도 된다 안 된다?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출 상환 기간을 짧게 잡아놓고 매달 부담을 많이 줄 필요 없이 돈을 많이 벌더라도 2년 동안 갚고 나중에 많은 돈을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이 35만 원과 월 대출이자 35만 원 합쳐서 총 70만 원을 고객님께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납입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지금부터 6천만 원을 모으실 목표를 세우고 모으면 된다는 겁니다. 단지 이제 여기에 추가해야 되는 내용은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리스크? 내가 얼마를 모으기로 했어요? 6천만 원을 모아야지만이 이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내가 6천만 원을 모으는데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내 형편상 10년은 걸릴 것 같은데 10년 동안에 집값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집값이 올라가는 게 리스크예요? 떨어지는 게 리스크예요? 올라가는 게 리스크입니다.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을 리스크를 보완해놔야 됩니다. 최소한 내가 기간에 따라서 1%, 10년이면 10% 정도는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걸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년이면 10%면 2억 2천만 원 정도는 기준으로 잡고 대출 상환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한 가지 리스크는 뭐예요? 집값이 올라가는 리스크하고 또 한 가지는 대출 이자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대출 이자가 올라갔을 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행 3%면 4% 정도로 대출 이자를 더 높게 설정을 해두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건 현실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대출 이자가 장기적인 차원에서 올라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어쨌든 3% 정도로 형성을 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 고민을 할 때 많은 얘기를 합니다. 난 결혼할 때, 집 살 때 엄마가, 아빠가, 부모님이 5천만 원 정도는 지원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리스크예요? 아니에요? 리스크가 아닙니다. 이런 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대출을 덜 받으면 됩니다. 혹은 그때 가서 좀 더 좋은 집으로 설정을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좋은 일들은 계획에서 빼야 됩니다. 리스크만 보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6천만 원을 모았을 때 결국에는 한 달에 70만 원씩 상환 능력이 된다. 70만 원의 이 이자 상환 비용은 총 70만 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까요? 아니면 고정대로 70만 원일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왜 줄어들게 돼 있어요?
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3% 그대로 된다라고 하면 대출 이자는 줄어들게 돼 있죠. 하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가 70만 원으로 목표를 잡고 한다라고 하면 리스크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내가 얼마 정도의 목돈을 모아야 되는지를 산정할 때 내가 그 돈을 모았을 때 만약에 이렇게 대출을 진행을 해서 집을 샀을 때 매달 그 상환 능력이 내가 되는지 상환 능력부터 첫 번째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상환 능력이 됐을 때 이제 그 6천만 원 목돈을 어떻게 모아야 될지를 어느 기간 동안에 어떤 형태로 모아야 될지를 그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단순하게 6천만 원만 모으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6천만 원을 모아서 진행하려고 하는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리스크부터 체크를 해보고 그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범위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6천만 원을 어떻게 모을지 목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좋은 재테크를 현실로 옮기는 방법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셔야 됩니다. 목돈을 왜 모아야 되고 이 모아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목표가 분명해진다라고 하면 돈을 모으고 혹은 돈을 불리는 저축하고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바른스쿨이었습니다.